장성택이 워낙에 또 김일성의 사위고 김씨가 아닌 김일성 일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최고위 2인자까지 올라갔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조곤조곤했고 기억에 남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김정국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현재 거의 10년 차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오리지널 평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다 평양에서 졸업을 했고 대학도 평양에 있는 김책공대에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운 좋게 유학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대학을 다니던 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뭐 잠깐 지방에 갔던 적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농촌 지원하러 좀 나갔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원산에 야영을 갔던 적도 있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지방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태어나 보니까 평양에서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했고 뭐 사실 크게 뭐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거, 뭐 북한 기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지방으로 추방될 일은 없긴 하죠. 정말 지방에서 사는 걸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평양에 살았고 대학도 갔고 유학 나갔다라고 하면 뭐 엘리트다, 뭐 부모님이 간부 엄청난 고위급인가 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한국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평양에서는 되게 평범한 서민 정도의 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모님은 당연히 뭐 출신 성분이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게 좋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한 북한 정권에서 북한 그 체제하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거제식한 분들이셨고 부모님은 그냥 사무직이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은 봉제를 하셨는데 그 봉제는 또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이제 재봉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 몸이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 부양이라고 했었는데 전업주부인 거죠.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전업주부로 계셨죠. 제가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지만 사실 유학생으로 선발되고 나서도 저는 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부모님의 힘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가 전혀 작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손을 쓰지 않았어요. 뭐 뇌물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인맥 이런 걸 동원해서 좀 우리 아들 좀 유학생 명단에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탈북의 계기는 어떤 일순간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을 나갈 때는 국가에 충성하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유학생활 잘하고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유학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갖고 개인으로서 엄청 이렇게 척척척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유학을 나갔고요. 그런 생각과 별개로 또 나가서 생활을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딱 열렸기 때문에 인터넷도 보고 뭐 영화 나오면 영화도 보고 뭐 파리에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서 뭐 구경하고 오고 그런 생활을 2, 3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방학을 들어갔었잖아요. 그 방학 들어갔을 때 북한이란 평양이라는 곳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조직이라는 시스템 안에 올가매고 통제하고 총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다시 그 방학 끝나고 유학지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럼 이제 유학생활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되는 건데 돌아가서 그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내가 생활하는 걸 다시는 누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너무 답답함을 느꼈고 한국 가서 살면 어떨까라는 그 막연한 상상을 좀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영화나 뭐 예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고 저기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평범한데 특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도 뭐 그런 면이 없진 않겠지만 북한이야말로 학연 지연 돈이 엄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되게 운 좋게도 유학에 선발됐다고 했잖아요. 프랑스에 나간 같은 동료 10명 중에 평범한 배경 평범한 부모님을 둔 유학생이 2명이었어요. 저 포함. 그러니까 8명은 부모님이 다 간부였고 그 중에 책임자는 김정은을 옆에서 수행하는 간부의 자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뭐 군부나 이런 정계 어떤 간부들이었고 저는 한마디로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뭐 빼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기본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뭐 평범하게 똑같이 공부해서는 들어가면은 나는 그냥 국가에서 가라고 하는데 가겠네. 뭐 건축을 배웠으니까 건축 설계를 시키겠죠. 한마디로 제가 이제 잘 나갈
잘할 거란 그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참 뭐 들어가도 별 대단한 게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거기다 플러스 또 이제 장성택 처형이라는 또 북한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저희가 유학 나올 때 최종 선발이 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장성택 사무실에서 장성택과 이제 만나고 나왔거든요. 싹쓸이 됐잖아요,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 내보낸 유학이니까 우리 유학 생활이 나중에 빨간 줄이 되지 않을까, 혹은 유학 생활을 끝내고 들어가면은 어떤 뭐 사상 단련이라고 해서 뭐 5년 동안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 가서 일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장성택 유학이면은 10년이 되고 15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학 생활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제가 다른 친구들도 뭐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건 당연히 뭐 이제 북에 남겨진 가족 때문인 건데, 그 가족이 어떤 받을 두려움, 혹은 가족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만큼 그 회의감이나 한국에 대한 동경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탈북을 할 때는 되게 어떤 충동적이지 않고선 탈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일에 그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너 생일인데 바깥에서 한번 밥을 먹자, 외식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외식을 하기가 싫어서 그 친구랑, 그게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탈북이라는 돌발 행동으로 이어졌거든요. 깊게 생각하고 모든 게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일종의 그런 계산이 다 끝나서 탈북을 한 게 아니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냥 돌발적으로 탈북을 했고, 탈북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그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죠. 김정일을 뭐 만나는 느낌은 아니었죠. 뭐 물론 김정일 다음에 2인자라고는 들었지만, 북한에서도 익히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들었지만, 뭐 당연히 야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약간 설렘 같은 건 좀 있었고, 생각보다 사람이 조곤조곤했고, 기억에 남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맥이 있었어요. 근데 컸어요. 모니터가 되게 컸어요. 이만한 그 애플 사과 로고가 딱 박힌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애플인데, 사과 막힌 거. 소문으로만 듣던 거 애플인데 중앙당에선 저런 거 쓰는구나 그런 걸 봤고, 그다음에 몇 마디 그냥 물어봤던 것 같고, 마지막에 당과 국가의 배려로 유학을 나가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한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뭐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당과 국가의 배려로 유학 나가니까 열심히 하고 와라 너무 틀에 박힌 얘기를 해서 그냥 별거 없구만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럴만했겠지라는 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반 플러스 아쉬운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 속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노동신문이나 그 보도 시간에 듣는 이름 속자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광국과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돼서 처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그게 먹히는 이유는 모든 정보를 국가가 딱 장악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해요. 그리고 다른 아쉬웠던 건, 장성택이 워낙에 또 김일성의 사위고, 김씨가 아닌, 김일성 일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최고위 2인자까지 올라갔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사람들도 많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소문도 많았어요. 그만큼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개혁개방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개혁개방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중국이 원래 못 살았는데 등소평의 개혁개방 덕분에 잘 살았다, 근데 사회주의도 유지하고 있다, 되게 선망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처럼 아예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개혁개방하게 된 거는 사회주의를 이제 포기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뭐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중국식 개혁개방, 뭐 특수한 사회주의, 중국식 그런 걸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장성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장성택에 대해서 뭔가 허위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처형했다고 하니까 이제 효과가 아쉬운 반 플러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건 우리는 개혁개방 될 리가 없겠네 라는 일종의 절망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김정은이 초기에 올라와서 뭐 공연, 좀 뭐 파격적인 공연, 댄스, 뭐 겉으로나마 그런 걸 좀 도입해서 뭔가 다른 근본적인 변화도 있지 않을까, 개혁개방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지 마라 라는 어떤 선전포고처럼 느껴지긴 했죠. 사실 별 계획이 없이 나왔습니다. 탈북하려고 되게 충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고,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딱 하고 내 흔적을 많이 지우고 싶었어요. 전자기기들을 최대한 가져왔거든요. 폰은 뭐 어차피 연락을 할 거니까 나한테, 폰은 오다가 숙소를 나와서 빨리 버렸고요. 쓰던 노트북, 외장하드라든가 뭐 mp3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챙겨 갖고 나왔고, 뭐 옷은 정말 딱 한두 벌밖에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동안 프랑스에 있으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그 소신, 무조건 다 소신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3년 넘게 받은 서신들이 그 편지들이니까 지금 정말 후회가 된 게 그걸 다 버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인데 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뒤져볼 거기 때문에 그걸 보이기가 싫어서 그거는 오다가 어떤 쓰레기장에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후회가 됩니다. 그걸 그냥 다 갖고 왔을 걸. 그게 웃겼던 게 좀 그걸 또 어떤 한국의 어떤 정보기관이 보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이건 그냥 오로지 나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는 게 원치 않았어서 그걸 그냥 버리고 왔는데 그게 좀 아쉽고, 아무튼 그러고 나와서 대사관으로 갔죠.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들어가자라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생전 처음 또 프랑스 대사관을 갔죠.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을 갔는데 뭐 이런 차가 드나드는 거 나무문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열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있었고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고 저는 일단 주변에서 지켜봤죠. 아, 저기 그냥 문이 열려 있었으면 호다닥 뛰어 들어가서 자, 저 북한 유학생인데 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왔는데 문은 닫혀 있고 옆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대사관 앞에 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저기 뛰어 들어갔는데 아니 당신 뭔데 갑자기 들어오냐, 나가라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자꾸 오는 그 한국인들을 보니까 주로 비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권이 어떻고 비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여권이나 비자 때문에 왔다고 하고 얘기하고 슬쩍 들어가 볼까 했는데 좀 웃긴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말을 했어요. 가서 누구도 없을 때, 비었을 때 가서 창고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시죠? 그래갖고 말을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북한 말이니까 억양이 살아있으니까 평양 말이 이제 말을 또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저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아, 다음에 올게요 하고 또 이제 나왔어요. 멀리 몰치감치서 또 봤죠. 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저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고 문을 닫더라고요, 창구가. 아, 그분들도 퇴근을 하셨겠죠. 그래갖고 아, 어떡하지? 못 들어갔네? 하고 슬슬 나를 찾기 시작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의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엔 부자를 떴어요. 대사관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왜냐면 북한 그 대사관이라든가 유학생들이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혹시 여기 온 게 아닌가라고 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정처 없이 어디 좀 최대한 멀리 좀 이렇게 벗어나서 외진 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아,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거의 한 자정이 돼갖고 12시쯤 돼갖고 이미 핸드폰도 버린 상황이었고 지나가는 파리 시민분께 핸드폰 잠깐만 빌리자고 해갖고 한국 공사관, 그러니까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뭐 여기 뭐 공사관입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미 막바지였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점점 이제 져여드는 거죠. 이러다 내가 잡힐 수도 있겠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해서 북한 학생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도 당황하셨는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옆에는 이제 그 전화 빌려준 분이 계시니까 돌려드리고, 일단은 오케이,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야겠구나, 다시. 그럼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거 어떻게 살아있지 하고, 일단 뭐 내가 여기 외딴 데 있으면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밤새 그냥 그 공원에 있었어요. 그때가 3월이었어서 꽤 추웠거든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날밤을 좀 새고, 다음날 아침에 손불폰 5유로짜리였나 그걸 하나 사갖고 전화를 했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지. 이제 숨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 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때 바꾸자마자 이제 바로 어떤 남자분과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어제 연락했던 그분이냐? 라고 하셔갖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고 하셔갖고 아, 지금 여기 어디 근처인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한국으로 오러 가시냐? 그래갖고 아,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모시러 갈 테니까 잘 숨어 계시라고 한 30분 있다가 저 멀찌감치 차가 한 대 서더니 차에서 이제 양복 입으신 분이 세 분이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시냐고 딱 봐도 그냥 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정원 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작 저는 또 편했거든요. 왜냐면 북한 그 대사관 직원들 뻔하고 유학생들 인원 뻔한데 내가 여기 뭐 파리를 뭐 밤새 다 뒤져도 난 못 찾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편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막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막 안전한지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이제 그 전날 봤던 그 대문이 열리면서 이제 대사관으로 들어갔죠. 아, 대사관 들어갈 때는 혹시 그 북한 뭐 외교관들이나 이런 북한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으니까 좌석에 이렇게 자세를 낮춰갖고 있으라고 그래갖고 들어갈 때만 이렇게 자세를 착 낮춰갖고 들어갔죠. 너무 빨리 진행돼서 좀 놀랐어요. 일단 들어가서 안전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절차에 따라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알아보시더니 오늘 저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들어갔거든요. 낮에 들어가서 샌드위치 사다 주셔갖고 같이 그분들이랑 같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는데, 뭐 그날 저녁에 같이 또 그중 한 분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 타고 이제 한국 인천공항으로 바로 왔습니다. 탈북도 참 편하게 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결단만 좀 빨리 했고 확실하게 행동을 했더라면 더 빨리 왔을 수 있을 텐데, 우유부단함이나 혹은 북한이라는 말이 입에 안 떨어져서 대사관 앞에서 망설였거든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저한테는 도저히 입 밖으로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와서 그때 도와주신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반대로 또 너무 힘들게 또 한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에게는 또 괜스레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일단 가면은 최소한 한국은 상식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처럼 날 잡아 죽이진 않겠구나, 어떻게 뻗어나게 살고 이런 건 그 장기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가서 노력하다 보면은 뭔가 하면 하겠구나 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계획으로 왔죠. 근데 아마 한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계획으로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그 국정원 분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한두 달 조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원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거치게 되고 이제 한국 사회에 나가게 된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조언이죠.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 많이 해서 더 좋은 일 많이 해라,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탈북민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 국정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너가 살 집도 일단 국민임대로 너가 살 것을 마련해 줄 거다. 지역은 뭐 이제 너가 이제 하나원에 가서 추천을 해서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물론 3만 명이, 저 때는 2만 8천 명이었거든요. 탈북민이 2만 8천 명이라는 것도 놀라웠고, 한 달 동안은 거의 덕실을 썼는데, 창밖으로 보면 그 탈북민 분들이 운동 시간에 나와서 같이 뭐 족구하고 배구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같이 운동하고 싶고 산책하고 싶고, 그런데 저기서 뻔히 또 보이는 쪽에 방을 받아서 맨날 저기서 운동하는 소리 들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탈북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법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고맙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조건들을 다 초기 정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막말로 공짜로 너무 많은 걸 받은 기분이라서 너무 감사했죠. 처음에는 와서 그 교회를 갔거든요. 탈북민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정착도우미라고 해서 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착도우미 분이 그 교회 분이셨어요. 그 교회 분들이 되게 또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되게 고맙긴 했죠. 물론 교회라는 것이 좀 낯설긴 했지만, 사실 그 하나원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주변에서 하나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까 그 국정원에 계실 때 선생님도 그렇고, 너 그냥 일단 나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가서 대학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고,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또 뭐 북한처럼 뭐 대학 입학 시험 본투 받아갖고 가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또 복잡하더라고요. 북한의딸 주민 특별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 전형에 또 지원하려고 해도 뭐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원할 때 또 인터넷으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인터넷을 안 써본 건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 양식 다운받고 뭐 프린트해서 쓰고 뭐 증명사진 붙이고 이런 것들조차도 다 좀 생소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그 교회에서 또 이런 대학에 가려고 하는 탈북민 학생들 도와주시려고 그런 걸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8월에 나와서 한 몇 개월 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이제 아무도 없었거든요. 물론 교회에 그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뭐 내가 뭐 연인이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연휴를 집에서 내내 게임만 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할 거 없어서 PC방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자유를 정말 마음껏 누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3년 지나고 4년 차입니다. 이게 뭐 결혼이라는 게 결혼할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와는 다르게 만나면은 결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또 평양에서 온 여자거든요. 아내가 인턴하는 회사에 와이프가 와서 처음 만났는데, 일단은 같은 고향이라는 것 플러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너무 같다는 것, 그리고 성장 배경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뭐 무리가 없을 만큼 자라면서 들은 말, 그리고 형제 자매, 저도 둘째고 아내도 둘째고, 너무 아무튼 다 비슷했어요. 그 평양이 아무리 단조로운 것이라고 해도 거기도 나름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마련인데, 그 가정 환경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태어난 곳도 같은 동네였고, 유치원까지는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뭐 서로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말 같지도 않은 농담도 깔깔 웃어주고, 그게 통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사실은 결혼할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뿐이고 부모님은 물론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또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인데, 뭐 우리 말고는 가족이 없는데 뭐 결혼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겠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도 이왕 너희 뭐 헤어질 거냐 그래서 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혼해라. 뭐 나중에 부모님 만나면 또 그때 다시 결혼하고 결혼식 다시 하고 일단은 결혼식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다르니까 너희 지금처럼 뭐 동거하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지내기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그게 다르다라고 선배로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죠.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사귈 때랑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세대 갈등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에 MZ라는 또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만큼 사고방식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사실 북한 기준으로는 되게 MZ스러운 마인드인데 그럼에도 살아왔던 배경이 있다 보니 사고가 아무래도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 여기 MZ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가치관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데 있어서는 중년이나 장년층 분들의 생각과 좀 공유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긴 합니다. 한국은 뭐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거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겠지만 저는 지금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북한에서 뭐 정보통신 공부하다가 건축 유학을 하다가 또 탈북을 해서 대학에서 공부했던 것도 또 다른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좀 뜬금없이 또 이제 영상 일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건 북한에서 영상이라는 것 자체를 편집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대학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막연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하게 되고 아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도와주는 과정에 영상 일이 너무 또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영상이 재미있고 영상 제작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와는 별개로 또 앞으로의 또 미래를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후 공부를 더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잡을 계획이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탈북민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매체에 많이 등장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라든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저는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북한의 지금 안 좋은 상황,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왜냐면 제가 또 살던 고향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많이 이런 매체에 등장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지금의 상황들이 북한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겠지만 또 그중에는 북한은 사람 못 살 것이다 혹은 북한은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극단적인 결말로만 또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근데 물론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아시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북한이 너무 형편없는 국가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북한 저게 사람 살 것이냐라는 여기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건 어디까지나 북한의 저런 행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그 지도층의 문제인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사실 피해자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사이다 채널에 또 댓글들을 또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진짜 정말 한 99% 댓글이 정말 고생했고 이 좋은 곳에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응원의 댓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 아내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평양여자 남인이라는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